안녕하십니까.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전편에 이어 간략하게 다시 맹자의 그 양해왕편 그 첫 구절에 대해서 한번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직역이죠.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는 것과 해석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직역 이면에 숨어져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과 때 배웠던 글에서 알 필요도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그 단편적인 예니까 한번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한의학에 대해서 그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하는 건 바로 실증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맹자는 실제한 사람인가? 맹자가 정말로 실제한 사람인가? 왜 제가 이와 같은 생뚱맞은 질문을 여러분한테 하나 하면은, 자, 그러면은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한 사람입니까? 우리 한의학에 있어서 모르죠. 예,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중경서, 그러니까 상한론, 잡병론을 쓴 장준경이라고 하는 분은 실제한 사람입니까? 삼국시대에, 그러니까 한나라 말기에 생존했다고 하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추정되는 그 얘기는 있죠. 왜냐하면 자서에 건원 이후라고 하는 그 한나라 말기에 쓰여진 연호를 통해 가지고서 장준경이 살았던 시대를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장준경은 맹자보다 무려 500년 뒤의 사람인데 그 생년몰월이 불분명한 반면에 맹자는 오히려 비교적 정확하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맹자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위나라 해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해왕은 언제 시대 사람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맹자도 그 시대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당연히 추측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이 바로 고증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고증. 그러니까 문헌에 의한 고증 아니면은 유물에 의한 고증이 있듯이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또 하나. 이 맹자라고 하는 책은 맹자가 진짜 쓴 글이 맞느냐. 이것도 의심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논어는 공자가 쓴 책이 아니거든요. 공자가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공자의 언행록을 기록한 책이지 공자 자신이 스스로 글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춘추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직접 글을 쓴 예가 없어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국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장자라든가 맹자라든가 순자라든가 후기에 가서 한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글을 직접 쓴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근데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장자가 그럼 모두 장자의 글이냐? 아니에요. 극히 일부만 장자의 글이라는 거예요. 관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맹자는 비교적 맹자가 쓴 글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 인정할 수 있는 거 뭐냐면은 맹자가 그 현실 세계에서 은퇴해가지고 노후에 만장, 자기 제자 만장과 같이 자기가 써놓은 그 어떤 글을 다시 편집해서 엮었다는 것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자라고 하는 글은 맹자가 실제적으로 썼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자, 그러면 중경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중경서라고 하는 상한론이라고 하는 책을 진짜로 썼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 중경이 중경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 것은 아니고 뒤에 바로 왕숙하가 중경의 처방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찬차했다고 하는 것만 기록에 약간 흔적이 남아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글을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거기에는 합당한 고증을 해야 된다. 자,
요 이제 대화에서 중국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철학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정치해서 정치학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이 한나라 이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삼국시대라고 하는 그 시기를 거치면서 정치 철학의 개념이 수행서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수행론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은 나중에 맹자의 책이라든가 소위 그 선진 시대의 유가 경전들도 마찬가지로 불교나 도교처럼 수양서적으로 상당 부분 변질되었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한의학 서적도 실증주의 의학에서 실증주의 그런 그 뭐랄까 사고방식에서 관념적이고 수양서적과 그러한 그 신비주의적인 그 색깔을 띠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왕숙화 넘어가면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다. 거기에는 제가 자서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중경서 그 독법 자서에 제일 처음에 쓴 이유가 뭐냐면은 한의학이 그 점차로 실증주의에서 신비주의, 관념주의로 변질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 자서에서 쓴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에서 그 원래는 해공인데 왕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참칭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주나라 천자가 봉건 시대죠. 주나라 천자의 왕권이 약해지면서 제후들이 바로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왕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양의 왕이 맹자를 만나자마자 초빙한 거죠. 맹자를 초빙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당신이 방문해 주셔서 노인장께서 방문해서 고마운데 우리나라에 무슨 큰 도움이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국 강병론이에요. 그러면은 양의 왕은 왜 부국 강병을 맹자한테 자문을 구했을까? 이 당시에 그 전국 시대의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 진나라에서는 진이라고 했을 땐 진시황의 진나라에서 그 효공이라고 하는 제후가 그 위나라에서 망명온 그 상황이라는 원래는 유황이죠. 유황인데 나중에 이제 그 상황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을 써가지고 소위 말해서 변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시대에 그러니까 주나라 시대에 그 초기에 사용했었던 그 제도를 배격하고 새로운 변법을 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법가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현대에서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상황을 모르면 안 될 정도로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법의 어떤 화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서 그 한쪽에 그 약간 변방에 치우쳐져 있던 그 진나라를 인약 한 10년에 걸쳐서 대대적인 그 숙정 자격과 변법을 통해 가지고서 부국 강병을 만들어 가지고 패권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그 진나라의 상황에 의해 가지고서 그 해왕이 나라를 그 상당 부분 그 침략을 당해 가지고 천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량 안읍에서 대량으로 천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해왕이 수모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변법을 해야겠구나 그래 가지고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명사들을 초빙한데 이제 취연이라든가 순우곤이라든가 맹자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변법을 하지 못하고 맹자는 너무나 그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시대적 상황에서는 너무나 우연하다. 사실밖에 조금 그 내용은 말은 좋은데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맹자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해서 왕은 하필이면 그 수많은 말 가운데 이익을 주장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원론적인 거. 그러면은 양양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론적인 게서 이 말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 사람이 바보도 아닌데 일국에 그래도 재우면서 왕인데 이것을 모르겠어요. 도덕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러나 지금은 뭐 약하면 양육 강식의 그 시대인데 이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변법을 하려고 그랬는데 맹자는 뜬금없이 진짜 이렇게 이걸 주장하니까 두 사람 사이는 어떻겠어요? 예, 쓸 수가 없는 거죠. 양회왕 입장에서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요거 말고 자, 이 글에는 그 결국은 뭐냐면은 맹자가 양해왕이 이익을 얘기를 했을 때 맹자의 이 대답, 맹자 대활 하필활 왕 하필활 이익곡 이 대답이 공손한 말투이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대의 대통령한테 어떤 사람이 일개의 필부고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이 방문했을 때 이와 같은 대답을 했을 때 이건 굉장히 건방진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면 옛날에 주자가 뭐라 그랬냐면 맹자의 말투는 제후와 한 말투는 마치 주먹으로 상대방을 칠고 발길질하와 같은 문체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맹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근데 공자는 반면에 문장이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 다 드러냈어요. 이 하나의 글에. 장자의 글에는 이와 같은 글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문체면서 이와 같은 글 이면에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것, 그 사람의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 성격 이런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경서를 본다든가 금계유력을 본다든가 후세의 동의보가 뭐 의학이면 경학천사를 본다 하더라도 전부 다 거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그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 맹자의 말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양양 입장에서 볼 때는 공손치 못한 대답이죠. 자기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생뚱맞은 해도 이와 같은 말, 어투 자체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 예,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는 거. 기분 나쁘면 임금인데 이거 하나 못 하겠어요?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에서 맹자가 얼마만큼 영웅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웅의 공자와 다르게 공자가 성인의 어떤 글을 어떤 뭐랄까 품격이 있었다면은 맹자는 다분히 영웅의 어떤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요 말투에 또한 인의가 있을 겁니다. 딱 이렇게 그냥 잘라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다양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자, 사마천의 그 육국연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육국연표라고 하는 것은 각 저우들의 그 역사책이에요. 역사에 어느 시대에 그러니까 어느 왕 몇 년에 누구를 만났다. 어느 왕과 회합을 가졌다. 상대방 어느 나라에서 누가 와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간단한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육국연표라고 하는 거는 후세의 사마천이 쓴 게 글이 아니라 육국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역사책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예. 거기에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 비례후패화, 양해왕이 비례후패화야 초현자였는데 그 당시에 추영과 순우공과 맹가가 양날에 이르렀다. 예. 이것은 이 사람을 불러들인 이유는 부국 강병 때문이죠. 예. 부국. 진나라에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변법이 상황을 써가지고 변법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다른 열국들도 이와 같이 따라서 그 흉내를 냈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만 성공을 한 거죠. 그러나 상황도 효공이 죽고 나서 6개월 만에 그 효공의 아들의 무왕에 의해 가지고 거열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지를 다 찢어 죽이는 형벌을 당해요. 그것은 왜냐면은 상황이 변법을 시행하면서
그 당시에 그 진나라의 인구 20%인가 25% 거의 3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요. 그 법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귀족 계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숙정 작업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무왕이 그 등극하면서 상황을 바로 그냥 제거를 했죠. 근데 상황을 죽였다 하더라도 상황이 남긴 범법은 그 진시황이 이를 때까지 그대로 쓴 거예요. 예.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무왕도. 기분이 나빴지만 상황이 기분이 나빴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법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그 요런 것을 조금은 그 당시 이 짧은 글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가 생각할 결이 많다. 그런데 그러면은 자 맹자의 말은 굉장히 원론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다시 예전 글을 들어가서 그 맹자는 인의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인의하고 이 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대적 관계이냐? 이익을 추구하면은 소인배고 인의를 추구하면 군자이냐? 우리 조선시대 500년을 보세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은 이 이익을 표면적으로 4대부들은 전부 다 이익을 공적으로 여기고 인의를 주장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적 관계가 원래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이가 곧 의고 의가 곧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의가 없으면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갖추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현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한 5가구 6명이 생활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400만에서 6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로 한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인의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해왕의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맹자의 답변은 원론적인 것이지만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천 년에 걸쳐서 맹자 이후에 오늘날 이르기까지 인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그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성격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그 공리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공리주의. 그러나 현대는 공리를 추구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많은 사람이 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한두 사람은 희생해도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면에 깔리고 있는데 맹자는 이 공리를 굉장히 뭐랄까 반대했던 사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다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자 공자는 이렇게 인의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아니에요. 공자가 처음에 인을 주장했지만 공자는 그 말을 할 때 항상 인지용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인과 지와 용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맹자에 이르러서 인의라고 하는 말, 인의예지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인의예지라는 것을 같이 그와 같은 개념, 그와 같은 문자, 용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맹자에 이르러서 인의라고 하는 이렇게 문자가 병기 같이 이렇게 붙여서 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과 맹자를 기점으로 해서 이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같은 것이 사단의 이와 같은 개념이 나중에 체질, 우리 한의학의 체질의학과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자, 맹자 이전에는 무슨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느냐면 예악이라는 거예요. 예악. 예악기의 사상이 나중에 인, 지, 용에서 나중에는 인의예지 이렇게 변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의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용어의 개념이 어느 시점을 통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기라고 하는 이 우리 한의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성 있는 이 용어가 시대에 따라서 변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글자 하나도 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라고 말했을 때 제가 받아들이는 기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똑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책마다 예를 들어서 그 금계요략에서 기라고 하는 용어와 후세 금원사대가 말하는 기라는 용어가 같으냐, 또는 의학인문이라든가 장경학이가 말하는 기라는 용어가 같으냐, 또는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기라는 용어가 같으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오래간만에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은 바쁘고 중간에 이제 20분이 넘어가면 파일이 깨지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그 글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말이 반복되어지고 중구난방인 점 이해 바랍니다. 앞으로는 본문에 우리가 금계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